20여 년 전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2천만 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1억 이상의 돈이 내신다고 하면 아까처럼 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서도 조금 더 단위는 그냥 폭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경매 관련 그런 영상을 많이 보면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뭐 경매 절대 하지 마라. 경매 때문에 망했다. 그런 영상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경매할 때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입니다.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사업이나 모든 게 똑같지만 성공하는 분들은 차이 10%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나머지 한 20, 30%는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현상 유지하거나 조금 하신 정도.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또는 한 50% 이상은 폐업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새로 해야 된다는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올리신 분들도 대부분 좀 다르겠으나 좀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올리시는 그 유튜브가 좀 많더라고요.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.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을 그냥 따로 놓으실, 예를 들어서 뭐 101호인데 102호를 보신다던가. 아, 진짜요? 뭐, 호수 번지를 보고 이제 어긴 줄 알았는데 엉뚱한 집을 본다던가. 어이없는 실수인데. 그래서 좀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세요. 근데 그건 당연히 누구나 상식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, 실제 제가 경매로 구로에 있는 1층 상가를 잡았을 때인데, 아시는 분이 저희가 이제 땅도 그렇지만 앞에 도로가 있는 데가 보통 좋다고 하고 뒤에는 뭐 도로가 없으면 맹지라고 해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? 내가 경매를 잡을 때 앞에가 나왔고 뒤에가 두 개 같이 나왔으면 1번, 2번 이런 식으로 저는 앞에 먼저 조금 비싸게 잡았어요. 왜 그러냐면 뒤에 걸 싸게 잡으려고. 그랬는데 앞에 잡고 뒤에 거를 조금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와야 되죠. 안쪽 상가니까 보통. 근데 안쪽 상가를 높은 가격에 누군가 낙찰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러셨지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만나서 여쭤봤어요. 그 낙찰자한테 왜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참 안타까운데 컨설팅 어떤 업체에 의뢰를 했고 1층 상가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기는 바깥쪽 상가인 줄 알았대요. 안쪽 상가인지 몰랐대요. 그럼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을 하는구나. 그러면 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냐 없냐 이런 물도 뭐 강의하다 보면은 이제 수강생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뭐 안쪽이다 바깥쪽이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. 계약서 상에. 그냥 1층이라고 적혀 있었겠죠.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안쪽 나쁜 상가를 비싸게 잡으면서도 수수료까지도 주셨겠죠.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. 해보니까. 그런 것도 있었고요. 또는 이제 어떤 분 또 주변 분이지만 낙찰 받는다는 거, 그러니까 건물이 저희 실제 세입자였는데 경매가 되다 보니까 그 운영을 잘 못하게 되셨어요. 경매가 되면 뭐 다 똑같겠지만 경매에 대해서 상관없어요. 난 장사 잘할 거 이럴 분들 사실 많지 않겠죠. 좀 어렵겠죠. 뭐 막 날라서 소리도 날라오고 다양한 분들이 그 건물을 보겠다고 오니까. 근데 그래서 그 제가 낙찰받던 세입자분도 운영을 잘 하시다가 장사 잘 됐었습니다. 근데 경매 때문에 잘 못 하셨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에서 물어봤겠죠. 다 물어보면 뭐 요새 뭐 부동산이든 변호사든 많이 있으시니까. 근데 그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신 거, 그럼 차라리 손해보는 거, 보증금도 하나 못 건질 수 있으니 권리금도 못 건지니까 직접 낙찰 받으세요.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낙찰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물건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고 얼마짜리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 기준도 없으셨고 낙찰을 받는다니까 보증금만 준비해서 입찰을 하셨는데 뒤후에 대출이나 잔금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어요.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잔금 미납하셨고 안타깝지만 그 미납된 건물을 제가 낙찰받았습니다. 그런 것도 사실 상식적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뭐 빌라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걸 얘기하자면은 다는 아니지만 빌라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위에 일조권이라서 좀 깎이는 공간들이 있어요. 그 공간들을 공사를 할 때는 이 상태로 공사를 끝냈다가 나중에 좀 확장해서 좀 쓰기도 해요. 그냥 보통 그 건축하는 분들의 그냥 일반화된 방법인데 근데 사실 불법이에요.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이 되게 되죠. 뭐 안 걸리면 된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요새는 뭐 항공 촬영도 그렇고 너무 좋아져서 다 걸려요.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법이 됩니다. 그러면 불법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년 이행 강제금이라는 거를 부과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. 뭐 면적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지만 근데 2019년 뭐 4월 이전에는 사실은 또 5회만 내면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 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간혹 정부에서 한번 어떤 합법 양성화를 시작했을 때만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그건 기대할 수 없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이 계속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. 건축물 대장상에. 그럼 대출이 안 나옵니다.
그게 가장 치명적이겠네요. 네. 그리고 전세나 이런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일반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나갈 때 그 세입자도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건물주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. 이런 것들도 되게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죠. 그걸 약간 좀 원래대로 보고 나면 괜찮지 않나요? 되는데요. 생각을 해보시면 쭉 올라가서 방을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절반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처럼 그걸 방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. 그럼 그걸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방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. 그게 하기가 어렵겠죠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 방이 이만큼 있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원상 복귀를 시키면은 사실 그게 없어지는 게 되니까 방이 없어지고 가치가 사실상 이게 낮아진다. 맞습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비용도 물론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.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런 거를 모르고 하셨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경매 정보지에 어느 정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. 거기 뭐 저도 사용하는 다양한 유무료 사이트가 있지만 맨 밑에 저희가 이제 보험 광고 같은 거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. 맨 밑에 모든 거는 본인 책임이고 이거는 상식이고 할 분 조심하십시오. 책임지지 않습니다. 그 문구가 거기도 조그맣게 있거든요.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띄워보고 발품 파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꼭 그래야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경매 관점에서 약간 상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경매 초보자 입장에서는 뭔가 상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폐업률도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그냥 주거지역, 아파트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.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비교해서 이 상가 경매 낙찰받는 거에 장점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상가는 결국 수익형이라고 봐야겠죠. 제가 이자를 내고도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따박따박 수익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.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고정화 시킬 수만 있다면 임대 수익으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급여 외에 수익을 하나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. 그게 뭐 하나였을 때는 뭐 50이었겠지만 만약 10개가 된다고 하면 5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뭐 회사를 꼭 다니고 싶어서 다니지 않으시잖아요. 그렇죠. 네, 제 주잡 외에 부잡으로 주잡의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. 생각보다 그거는 오래되지 않아서 할 수도 있어요. 조금만 잘 잡으시면. 그리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임대 수익 말고도 매매 차익은 덤으로 또 올 수 있고요.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죠. 뭐 여기도 강남 쪽이기도 하지만 강남의 뭐 수익률 1% 2%도 잡는 이유가 뭔가요? 앞으로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. 물론 다 이런 걸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. 맞아요. 특히나 미국에서 막 무슨 뭐 자이언트 스텝 한다 하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빅스텝으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경매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대출 이자는 분명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.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한 2% 3%였던 게 지금 4% 5%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,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뭐 10년 주기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걸 제가 경험을 한 2번 정도 거의 비슷하게 하게 됐죠. IMF 때도 훨씬 높은 이자가 있었고요. 금융위기 때도 훨씬 높은 이자가 있었습니다. 근데 반대로 그때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때 많이 버셨더라고요. 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자기 신용과 어떤 소득 증빙만 잘 되면 지금도 대출은 잘 나와요. 그리고 또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이나 이런 거에 하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.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지금 사실 DSR 때문에 사실 많이 못 하잖아요. 별도의 법인이든 사업자 등록 이것도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준비 잘 하시면 그거와 상관없이 대출은 받을 수 있다. 좀 이자가 높지만 반대로 물건이 더 싸게 좋은 물건이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매나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최소한의 필요한 돈? 그나마 좀 괜찮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약간 적정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금액을 얼마로 한정하기보다는요,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보고요.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여 년 전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도 2천만 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지금 상가나 빌라도 가능하고요. 물론 큰 건 아니고 크진 않습니다. 뭐 한 1,000만 원 들어가서 상가 같은 경우는 뭐 한 30만 원 남는다든가 이자 빼고요. 예를 들어서 괜찮네요. 그러면.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빌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조금 오래된 빌라지만 잡았다가 다시 되팔았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고
거기다 덤으로 재개발까지 된다거나 이런다면 또 운이 좋아서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아직 존재하고요. 만약에 한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서 1억 이상의 돈이 내신다고 하면 아까처럼 뭐 이런 신탁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상가에서도 조금 더 단위는 그냥 폭만 조금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내가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. 전 사실 돈이 없어서 올인했는데요. 그러지 마시고 네. 그 가능한 금액 정도 수준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확실히 이제 금액 사이즈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은 네. 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고 네. 생각이 되는데 네. 정말 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억 이상 정도 있는 게 좋겠다.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.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. 백견이 불여일견이고 한번 네.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.